아빠,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해요. 맨날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시아버지도 술만 드시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세요. 30년 전 야쿠자 출신이었던 김태진은 딸 미나의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진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복수의 본능을 완전히 깨워버렸죠. 과거 조직에서 가족을 건드리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던 그가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빗자루로 딸을 때리고 시아버지 기철이 발길질을 하며 남편 준호는 옆에서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본 순간 태진은 시댁을 개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김태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그는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30년 전 야쿠자를 떠난 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식당 벽에 걸린 딸 미나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태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딸이 대기업 직원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태진은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직접 묻기엔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며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이정숙이었습니다. 태진과 같은 야쿠자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었죠. 정숙은 태진보다 4살 어린 50살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태진 선배, 오랜만이네. 정숙이 식당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진은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정숙 앞에 놓으며 대답했죠. 정말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숙은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야 뭐 그럭저럭 살지. 부동산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아직도 딸 걱정만 하고 살아? 태진은 정숙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이 전부야.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진 선배 인생도 생각해봐. 아직 젊잖아. 재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난 괜찮어. 미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숙은 태진의 완고한 태도에 답답해했어요. 예전 그 무서운 태진은 어디 갔냐고 속으로 생각했죠. 너무 딸에게만 매달리지 마. 가끔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 태진은 정숙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미나가 최근 들어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 것도 신경 쓰였고 가끔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정숙은 태진의 완고한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직에서 태진은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태진은 그저 평범한 식당 사장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진 선배, 혹시 미나가 시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며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태진은 정숙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미나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고 집안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지만 속은 모르는 거야. 특히 시댁 문제는 정말 심각해. 태진은 정숙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딸을 믿고 싶어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태진은 휴대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야, 아빠야. 밥은 먹었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아빠 먹었어요. 태진은 딸의 목소리 톤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혹시 몸이 아프지는 않니?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나야, 혹시 시댁에서 힘든 일은 없지? 아빠한테 말해도 돼. 미나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시댁분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진은 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조직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알겠어. 몸 관리 잘하고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얘기해. 네, 아빠, 알았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진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늦게 태진은 식당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태진은 문득 딸 생각이 났어요. 혹시 미나도 시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미나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고 집안도 괜찮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진은 맥주를 마시며 조직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식당 사장일 뿐이었어요. 딸을 위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진은 술잔을 들고 딸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두워진 걸까? 태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맥주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부터 식당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딸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혹시 정말 미나가 시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태진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들어왔는데 태진은 깜짝 놀랐어요. 딸의 얼굴 왼쪽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크고 진한 멍이었죠. 미나야, 이게 뭐야? 태진은 급하게 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문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태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야쿠자 시절 경험으로 봐도 이건 명백히 맞은 상처였어요. 문에 부딪혔다면 이런 식으로 멍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미나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그랬어? 미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조용하게 살아온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아빠,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맨날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어제는 제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죠.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도 술만 드시면 저한테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세요. 어제는 제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빗자루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욕설도 정말 심해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들으며 과거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박살을 내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뭐 했어? 남편이 왜 널 보호하지 않았지? 태진이 물어보자 미나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 오빠는 엄마 편만 들어요. 제가 뭘 해도 엄마가 맞다고 하면서 저더러 참으라고 해요. 어제도 시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태진은 사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놈이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니. 미나야, 이혼해. 아빠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자. 태진은 딸을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안 돼요. 이혼하면 창피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한다고 하면 저도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듣고 답답했어요. 체면 때문에 맞으면서 살겠다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미나는 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조금만 더 참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도 익숙해지면 저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태진은 딸의 순진한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미나는 태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정말 심해요. 못생겼다, 바보다, 우리 집안 망신시킨다. 이런 말들을 매일 해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창피를 줘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과거 같았으면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박 씨 가족들을 혼내줬을 거예요. 미나는 1시간 정도 아빠와 이야기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태진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빠, 이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시댁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태진은 딸의 부탁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딸을 보호해주고 싶지만 함부로 나섰다가 딸만 더 힘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미나를 보내고 나서 태진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딸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태진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30년 전 조직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평범한 식당 사장이 되어버렸죠. 태진은 술에 취해 딸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미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멍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미나야, 아빠가 널 지켜줄게.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태진은 중얼거렸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평소처럼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혹시 어젯밤에 또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을까봐 걱정됐죠. 태진은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딸도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이 다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태진 선배, 어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안색이 말이 아니네. 태진은 정숙에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미나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숙은 태진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30년 전부터 태진을 알고 있던 정숙은 그의 감정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어요. 태진 선배,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태진은 정숙의 말에 고마워했지만 아직은 혼자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 정숙아.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태진이 뭔가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진은 딸이 너무 걱정되어 미나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는 부담스러워서 근처 카페에 앉아 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며 딸이 무사히 있기를 바랐죠. 태진은 카페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딸이 나오면 멀리서라도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죠. 태진은 고개를 들어 4층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어요. 그 순간 태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빗자루를 들고 미나를 때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태진은 즉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시아버지 기철이 나타나서 미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 분위기 다 망친다고 하면서 미나의 등을 발로 찼죠. 미나는 아파서 몸을 웅크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것은 남편 준호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진은 그동안 잊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진은 주먹을 꽉 쥐고 아파트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절대 시댁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요. 태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딸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태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10분 정도 촬영하는 동안 태진은 딸이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미나의 머리를 잡아 끌며 욕설을 퍼부었고 시아버지는 미나의 옆구리를 발로 찼죠. 준호는 여전히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마치 미나를 때리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진은 촬영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함부로 나섰다가 딸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태진은 카페에서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딸이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미나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상처를 입고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태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집에 도착한 태진은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딸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동영상을 보면서 태진은 박씨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시어머니 순자의 잔인한 웃음, 시아버지 기철의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준호의 무관심한 표정까지. 태진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기로 했어요. 그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딸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지금도 시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진은 여러 번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밤늦게 전화하면 딸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태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딸이 맞는 장면이 계속 나타났어요. 태진은 꿈속에서 박씨 가족들을 혼내주고 있었죠. 30년 전 조직 시절처럼 차갑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일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진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아빠야. 괜찮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네, 아빠, 괜찮아요. 태진은 어제 본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딸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미나야, 혹시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았지? 태진이 말하자 미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네, 아빠,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오늘은 좀 바빠서 일찍 끊을게요. 태진은 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이 짧고 급하게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옆에서 누군가 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정숙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태진 선배, 얼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태진은 정숙을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정숙아,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 정숙은 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자에 앉았어요. 뭔데? 말해봐. 태진은 딸의 상황을 정숙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목격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정숙은 태진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죠. 태진 선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해. 태진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딸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야.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태진 선배, 직접 나서면 안 돼. 딸만 더 힘들어져.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 태진은 정숙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저놈들 뒷조사부터 해보자.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 이용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거지. 태진은 정숙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정숙아, 고마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누구야? 이런 일쯤이야. 정숙은 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태진의 식당에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최민철이었어요. 태진보다 13살 어린 45세로 과거 태진의 후배였죠.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민철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철은 태진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태진은 민철을 반갑게 맞았죠. 민철아,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사업은 어때?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왔어요. 정숙은 민철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진의 딸이 시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죠. 민철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님, 그런 놈들을 가만둘 수 없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태진은 민철과 정숙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씨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했어요. 시아버지 기철의 회사 정보, 시어머니 순자의 활동, 그리고 사위 준호의 직장 생활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기로 했죠. 민철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어요. 형님,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저놈들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조사하기 쉬울 거예요. 태진은 민철의 말에 고마워했어요. 민철아, 정말 고맙다. 이 일이 끝나면 꼭 보답하겠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딸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 화가 나요. 꼭 저놈들을 혼내줘야 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태진은 깜짝 놀랐죠. 뭐라고? 무슨 일이야? 미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시아버지가 저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삐끗했어요. 태진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안 돼요. 남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냥 병원 치료만 받고 집에 갈 거예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미나야, 정신 차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미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자니 창피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시댁에서는 제가 문제라고 해요. 제가 못해서 혼나는 거라고. 태진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 씨 가족들이 딸의 정신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미나야, 일단 치료부터 잘 받아. 아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네, 아빠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태진은 딸과 통화를 마치고 정숙과 민철을 불렀어요.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저놈들이 내 딸을 병원에 보냈어. 정숙은 태진의 말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죠. 태진 선배, 이제 정말 가만둘 수 없겠다. 빨리 움직여야 해. 민철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민철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철은 30분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형님, 제 친구 중에 사설 탐정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한테 박 씨 가족 뒷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놈은 정말 실력이 좋아요. 어떤 비밀도 다 파헤칠 수 있어요. 태진은 민철의 빠른 대응에 감탄했어요. 역시 믿을 만한 후배였죠. 민철아, 정말 고맙다. 이 일이 끝나면 꼭 보답하겠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딸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 화가 나요. 꼭 저놈들을 혼내줘야 해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태진에게 조언했어요. 태진 선배,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예전처럼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그 시절 차가운 태진을 다시 꺼내야 할 때야. 태진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직 시절에 차갑고 치밀했던 자신을 다시 끄집어내야 할 때였죠. 알겠어, 정숙아.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할게. 저놈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 더 혹독하게 말이야.
세 사람은 식당에서 늦은 밤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박 씨 가족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했죠. 직접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않되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이에요. 태진은 오랜만에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민철의 친구인 사설탐정 조현우가 3일 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씨 가족들의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현우는 30대 중반의 마른 체형에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정보 수집 능력은 탁월했죠. 태진의 식당에서 보고서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어요. 시아버지 기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건설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진은 조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비리가 있는데? 조현우는 서리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첫째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안전모, 안전벨트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법 하청을 통해서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있어요. 셋째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은 조현우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면 한 방에 끝나겠네. 조현우는 계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죠.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매출을 축소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또한 건설 자재도 부실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태진은 조현우의 말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아버지 기철의 약점은 충분히 파악했으니 이제 시어머니 순자 차례였죠. 시어머니는 어때? 조현우는 또 다른 서리를 꺼냈어요. 박순자 씨는 현재 지역 부녀회장을 맡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태진이 물어보자 조현우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횡령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고급 식당에서 개인 모임 비용으로 쓰고 그랬어요. 민철은 조현우의 말을 듣고 혀를 찼어요. 정말 뻔뻔하네.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고 낸 돈을 자기가 써버리다니. 조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녀의 회계 장부도 조작하고 있어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은 시어머니 순자의 비리를 듣고 분노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년이 내 딸을 때리고 있었다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위 준호의 차례였습니다. 조현우는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박준호 씨는 대기업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정숙이 물어보자 조현우는 자세히 설명했죠. 첫째로 회사 접대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어요. 개인 모임 비용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빼돌렸습니다. 둘째로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면서 뇌물을 받고 있어요. 셋째로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습니다. 태진은 준호의 비리를 듣고 역시나 싶었어요.
딸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놈이 회사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조현우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세 사람 모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해요. 특히 시아버지 기철 씨 같은 경우는 노동청과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 순자 씨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위 준호 씨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진은 조현우의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우야, 정말 고생했어. 수고비는 민철이를 통해서 넉넉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조현우가 떠난 후 태진, 정숙, 민철은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정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태진 선배, 이 정도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무너뜨리자. 한 번에 다 터뜨리면 재미없잖아. 저놈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너뜨려야 해. 민철은 태진의 말에 동의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놈들이 형님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한 번에 끝내는 건 너무 쉬운 죽음이에요. 천천히 지옥을 맛보게 해야 해요. 세 사람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누구부터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그리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기로 했죠. 태진은 오랜만에 과거의 치밀함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복수의 신이 깨어나고 있었죠. 태진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시아버지 기철이었어요. 민철이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를 넣었죠. 안전수칙 위반과 불법 하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신고서에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부실 건설자재 사용, 무허가 건축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3일 후 노동청 조사관들이 기철의 건설 현장에 불시 단속을 나갔어요. 현장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안전모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안전벨트도 없이 고층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사관들은 즉시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기철은 현장에서 조사관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작업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안전수칙 위반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기철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노동청 조사와 동시에 국세청에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정숙이 직접 국세청에 제보했죠. 기철의 세금 탈루 증거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매출 축소, 가짜 영수증 사용, 탈세 규모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기철의 회사 사무실에 세무조사관들이 나타났죠. 기철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세무조사요? 저희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요? 조사관들은 기철의 말을 무시하고 장부를 압수했어요. 매출 축소 신고와 허위 영수증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됐죠. 기철은 하루아침에 노동청과 국세청 양쪽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회사 운영이 완전히 마비됐죠.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타겟은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태진은 부녀 회원들에게 순자의 횡령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민철이 부녀 회원들 중 한 명과 연결고리를 만들었죠. 순자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김영희라는 부녀 회원이 있었어요. 민철은 김영희에게 접근해서 순자의 횡령 증거들을 슬쩍 흘렸어요. 순자 회장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 거죠. 김영희는 그 정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순자 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민철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영수증 조작, 가짜 계좌 사용, 명품 구입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죠. 김영희는 그 증거들을 다른 부녀 회원들에게 알렸어요. 부녀의 단체 대화방에서 순자의 횡령 사실이 폭로된 거죠. 부녀 회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회장이 성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부녀 회원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순자는 회의에 참석해서 해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회장님, 이 영수증들은 뭡니까? 분명히 불우이웃 돕기 용도라고 했는데 명품 가방 구입 영수증이잖아요. 순자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건 제가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성금이랑은 관계없어요. 하지만 부녀 회원들은 순자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 통장 내역을 보세요. 성금이 들어온 날짜와 명품 가방을 산 날짜가 똑같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부녀 회원들은 순자의 회장직 해임을 결정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순자는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됐어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수군거리며 피했죠. 세 번째 타겟은 사위 준호였습니다. 태진은 준호의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정숙이 준호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접근했죠. 준호의 접대비 허위 청구와 뇌물수수 증거들을 감사팀에 제출했어요. 감사팀은 제보를 받고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감사팀에 불려가서 당황했어요. 저를 왜 부르셨나요? 감사팀장은 준호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접대비 허위 청구 의혹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골프장 출입 기록, 뇌물수수 계좌 내역, 허위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죠. 준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건 정말 회사 업무를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거래처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은 뭡니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사 감사 결과 준호의 비리가 확인됐어요. 접대비 허위 청구만 해도 해고 사유가 충분했는데 뇌물수수와 기밀 유출까지 더해져서 준호는 즉시 해고당했죠. 회사는 준호를 경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준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범죄자가 됐어요. 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박 씨 가족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정숙과 민철은 태진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역시 형님이에요. 이렇게 치밀하게 복수하다니. 태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는 이제부터야. 박 씨 가족들의 몰락은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태진은 추가로 조치를 취했어요. 기철의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연락해서 회사의 문제점들을 알렸죠. 임금 체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도왔어요. 순자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에 제보해서
횡령 사건이 신문에 실리도록 했어요. 준호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하도록 소문을 퍼뜨렸죠.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태진의 복수는 정교하고 철저했어요. 박 씨 가족들의 몰락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철의 건설회사는 노동청과 국세청 조사로 인해 완전히 망했어요. 수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됐죠. 회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고 기철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했어요. 순자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성금 횡령 사건이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거든요. 부녀회에서는 순자를 영구 제명했고 동네 사람들은 순자를 보면 침을 뱉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해서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박 씨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알지 못했어요. 태진은 딸 미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미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시댁 분위기는 어때? 미나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빠, 집안이 완전히 난리예요. 시아버지는 회사가 망해서 매일 술만 드시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세요. 남편도 직장을 잃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복수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너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네.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빠, 이상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요.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요. 태진은 딸이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치미를 뗐어요. 뭐가 의심스러운데? 그냥 운이 없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미나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아빠, 혹시 아빠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빠를 너무 잘 알아요. 아빠의 과거도 알고 있고요. 태진은 딸의 직감에 놀랐지만 부인했죠. 아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식당이나 하는 사람인데. 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확신하는 듯 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태진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자신의 복수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미나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누가 널 괴롭히든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미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태진이 식당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술에 취한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 냄새가 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준호는 태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이 하신 거죠? 분명히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죠? 태진은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뭔 소리야? 너희 가족이 뭔데? 준호는 태진 앞에 다가가며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것도, 어머니가 동네에서 매장당한 것도, 내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다 아버님이 한 거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 계획한 거예요. 태진은 준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준호는 태진의 말에 당황했죠. 뭔 소리예요? 태진은 준호를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 가족이 내 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빗자루로 때리고 시아버지가 발로 차고
너는 옆에서 게임만 하고 있던 거 말이야. 준호는 태진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태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다 봤어. 내 딸이 어떻게 당하는지 말이야. 준호는 동영상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죠.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미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교육을 한 거예요. 태진은 준호의 변명을 듣고 분노했어요. 교육? 그게 교육이야? 내 딸을 때리고 차는 게 교육이라고? 너희가 한 짓은 폭행이고 학대야. 준호는 태진의 분노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조직 출신 태진의 무서운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미나한테 잘해줄게요. 준호가 빌었지만 태진은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해. 준호는 태진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미나한테 손대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잘해줄게요. 태진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미나가 결정할 일이야. 난 단지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야. 준호는 계속 빌었지만 태진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딸을 때릴 때는 생각 안 했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겠지. 30년 전 조직에서 가족을 건드리는 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태진의 말에 준호는 더욱 떨었어요. 그때 정숙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태진이 준호와 대화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죠. 정숙은 준호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놈이 바로 그 쓰레기구나. 자기 부인도 못 지키는 한심한 놈. 준호는 정숙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정숙은 준호에게 대답하지 않고 태진에게 말했어요. 태진 선배, 이제 그만해. 딸이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 복수는 충분히 했어. 태진은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복수는 충분해. 중요한 건 미나의 앞으로의 삶이야.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태진은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이혼 서류를 준비해라. 그리고 미나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말이야. 위자료도 넉넉하게 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힘도 없었거든요. 준호가 태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미나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미나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안도했죠. 이제 더 이상 시댁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나가 태진에게 전화로 말했을 때 태진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잘했어, 미나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나는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박 씨 가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혼 조건도 미나에게 유리하게 해주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모두 미나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태진은 미나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듣고 놀랐어요. 박 씨 가족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혼이 성사된 후 미나는 아버지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진은 딸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잘 돌아왔다, 미나야.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미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행복해. 이제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미나는 이혼 후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되찾았죠.
손님들도 미나의 밝은 모습을 보며 좋아했어요. 사장님 딸이 정말 예쁘고 착하네요. 어쩜 이렇게 밝아졌어요? 태진은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몇 주 후 태진은 미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나야, 아빠가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박씨 가족들이 망한 건 우연이 아니야. 아빠가 한 거야. 미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서 한 거죠? 태진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과거에 잘못 살았지만 그 경험이 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어.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태진은 딸의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과거의 어두운 경험이 딸을 지키는 빛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미나는 아버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혼내준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태진은 딸에게 복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나는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단골 손님인 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이 있었죠. 성훈은 30대 중반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미나에게 자주 말을 걸며 관심을 보였죠. 미나 씨, 오늘도 김치찌개 맛이 정말 좋네요. 비결이 뭐예요? 미나는 성훈의 따뜻한 말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진도 성훈이 마음에 들었어요. 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나야, 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나는 아버지의 말에 얼굴을 붉혔어요. 아빠,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성우는 미나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미나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격려해 주었죠. 성우는 미나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신청했어요. 미나 씨, 시간 되실 때 저랑 영화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미나는 잠시 고민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태진은 딸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기뻤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성훈과 미나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어요. 성훈은 미나를 정말 소중히 여겼고 미나도 성훈의 진심을 느끼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미나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성훈의 말에 미나는 감동했어요. 이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 후 성훈은 미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나는 성훈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좋아요. 태진은 딸의 재혼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숙과 민철도 태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태진 선배, 정말 잘 됐다. 미나가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태진은 친구들과 함께 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미나가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결혼식 날 태진은 딸을 성훈에게 맡기며 말했어요. 미나를 부탁해요.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성훈은 태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평생 미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년 후 미나와 성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진은 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어둠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빛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나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태진도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정숙과 민철도 자주 태진의 식당을 찾아와서 손자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태진 선배, 정말 좋은 일을 했어. 미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우리도 기분이 좋아. 태진은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조직 시절의 경험이 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에 감사했죠.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것이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태진은 손자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아픈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미나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